시작의 비밀 김승호 사장님의 책을 낭독 중간에 잘렸잖아요. 그 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부분이에요. 개는 인간의 미묘한 몸짓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개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기막히게 알아낸다. 손등의 위치, 어깨의 작은 변화, 발걸음 시의 정강이 움직임 등만으로도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를 가려낸다. 다가오는 손이 자신을 잡으려는 건지 어루만지려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음먹은 순간 그 모습이 몸에 그대로 표현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음먹는 순간 그 모습이 몸에 그대로 표현된다. 따라서 생존이 걸려있는 개에게 그런 능력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능력은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그와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넓게 한 후에 천천히 행동하면 이 사람을 존중해야겠구나 하고 느낀다.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이 방식을 습득하면 지금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주변에서 대단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며 결국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움츠리거나 꾸부정하면 모두 나를 경시하며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나 역시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게 된다. 종종거리며 부산스러움을 떤다면 잦은 실수를 유발하여 욕이나 먹는 사람이 된다. 식당에 들어서면 음식물 부스러기를 테이블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후다닥 먹어 치우지도 말라. 너무 소리내어 먹지도 말라. 쩝쩝거리지 말고 후루룩거리지 말라. 그리고 언제나 어느 자세이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었다면 그새 굽어진 허리를 다시 한번 굳게 펴시길 바란다. 저도 음식하거나 집에서 이럴 때 덤벙거리다가 막 국자를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아하게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니고 있긴 한데 좀 더 주의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읽고 싶은 것은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이라는 챕터입니다. 사장으로 성공하기 위해 항상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세 가지다. 남자들이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지갑을 보면 사람보다 두툼하다. 현금을 넣어두어 두툼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열어보면 대부분 어디선가 받은 명함들이다. 여자들 역시 장지갑 양쪽으로 빼곡하게 진열된 각종 카드와 영수증 등으로 알벤 조기를 한 마리 넣고 다니는 듯하다. 요즘은 뚱뚱한 경영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 왠지 게으를 것 같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지갑도 마찬가지다. 뚱뚱한 지갑은 수많은 정보와 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두툼한 현금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보다 무언가 수상스러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지갑은 한두 개의 카드와 가장 큰 액수의 현금 한두 장, 그리고 자신의 명함이면 그만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집으로 돌아오거나 사무실에 들어서면 바로 정리해 비워야 한다. 장담컨대 여러분들 지갑에는 1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는 이름도 잊은 사람의 명함이나 글자도 희미해진 영수증 쪼가리, 이쑤시개, 갑자기 눈 맞을 일을 대비한 콘돔 등등 중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여겨 가지고 다니던 것이 당신 허리를 상하게 한다. 항상 한쪽 허리가 이유 없이 아픈 사람은 뒷주머니 지갑만 가볍게 해도 통증이 사라진다. 뒤틀렸던 엉덩이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책상 서랍 역시 항상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어느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든지 찾기 쉽게 해야 한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이 컴퓨터 파일이라고 잘 정리해둘 리가 없다. 파일 하나 찾겠다고 온갖 하드 드라이브를 다 뒤지고 모자라 솔개, 딱따구리, 두루미, 따오기까지 뒤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세무, 법률 서류와 몇 년 후 버려도 될 영수증, 그리고 문구류 등은 따로따로 잘 구분하고 정리해 놓자. 다 쓴 볼펜이나 형광펜은 아까워 말고 버리자. 배터리는 한 곳에 사이즈별로 잘 모아두어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리된 서랍은 당신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정리된 서랍은 당신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곳은 자동차 트렁크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동차 트렁크에 항상 들어있어야 할 것은 간단하다. 사고 시 비상용품과 구두를 대신할 여벌 운동화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차에서 내려놔야 한다. 사람들이 트렁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다니는지 알면 놀랄 정도다. 트렁크는 언제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넣어 옮길 수 있도록 항상 텅텅 비워놓아야 한다. 싹 비워진 트렁크는 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겉모습이 그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서랍과 트렁크와 지갑, 이 세 가지는 비움을 가르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돼도 넣을 수가 없다. 당신의 파트너나 직원이나 사위를 구할 때도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미래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비움을 가르친다. 비움을 가르쳐 준다네요. 그러면 지갑에 넣을 돈도 더 많이 생길 거고, 서랍에 정리해둘 좋은 것들도 많을 거고, 트렁크에 좋은 물건을 살 공간도 넓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트렁크는 이 책을 읽고 좀 깨끗하게 비웠고요. 근데 김승호 사장님과 다르게 저는 한 가지 더 집어넣으면 돗자리를 꼭 들고 다니고 싶어요. 돗자리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어디라도 좋은 곳이 있을 때 펴놓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우산도 넣어놓고요. 이렇게 지갑은 저는 좀 깨끗이 정리하는 편인데 책상 서랍 정리가 진짜 안 됐습니다. 저번에 어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서랍을 열어보고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서랍을 열은 거예요. 제가 막 어떤 물건을 쌓아놓는 건데 정리는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겉이 깨끗하다고 속이 다 깨끗한 건 아니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책상 서랍도 그때 정리해진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어요. 올해 꼭 책상 서랍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싶은 거는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챕터입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두 종류다. 하나는 은행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수입의 차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과거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의 차이다. 그것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이자를 받는 인간들은 과거 소득을 사용한다. 나는 내 아이들이나 조카들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은 을에 성인이 되자마자 근사하게 자기 이름이 박힌 신용카드를 가지고 싶어 한다. 마치 신용카드가 성인 세계로 들어오는 증거 같은 느낌이 드나보다. 그러나 실상은 그 카드를 만드는 순간 90%의 인간들은 평생 이자를 주며 사는 삶에 줄을 서게 된다. 어딘가에서 무엇을 주워 들었는지 녀석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 신용점수란 내가 융자를 받을 때 이외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신용점수라는 것은 실제 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은 부채보다 자산이 월등하여 빚질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금융권이 이를 약간 왜곡시켜 융자를 발생시킨 후 잘 갚아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신용점수다. 나는 젊은이들이 현재 특별한 부채가 없음에도 단순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융자로 사는 일에 대해 지극히 위험한 일임을 내내 경고해왔다. 인간이 평생 이자를 받으며 살지 이자를 내며 살지의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나뉘기 때문이다. 인간이 평생 이자를 받으며 살지 이자를 내며 살지의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신용카드가 없다. 주머니엔 한 겹짜리 얇은 지갑에 개인 직불카드와 법인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다. 법인카드 역시 매달 전액을 완전히 갚도록 지시해 놓아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전혀 없다. 내 신용점수는 은행권에서 최악이다. 왜냐하면 애초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최악의 신용도를 주는 것은 내가 돈 빌릴 일이 없으니 고객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겐 최악의 신용도인 셈이다. 만약 내 의견대로 신용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내 방식은 간단하다. 현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열심히 모아라. 새 차를 살 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중고차를 타고 다녀라. 집값이 모이지 않았다면 월세를 살고 작은 집에 살아라.
친구나 다른 사업가들이 어떤 집에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갖지 마라. 어차피 그들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금융의 포로일 뿐이다. 나는 회사 목표를 성취한 직원들에게 BMW 한 대씩 사주고도 내 개인적인 현금이 없어 몇 년째 찌그러진 트럭을 사고 다녔다. 저 친구 사업 잘 된다더니 아직도 저렇게 궁색 떠나 하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22평짜리 방 2개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책상을 나누어 쓰고 어깨를 부딪혀가며 일을 할 때도 함부로 융자받아 사옥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현금이 마련된 후에야 3,000평 땅에 1,000평 사무실로 옮겨 다들 널찍한 책상을 하나씩 가졌다. 집도 항상 현금을 모은 후에 융자 없이 샀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안에서 살 집을 찾았다. 그 흔한 백화점 카드, 주유소 카드조차 만들지 않았다. 어떤 경우든 이자를 내는 삶의 방식 근처에서 아예 발을 디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수없이 망해본 사람이다. 그 망해본 과정 중에 내가 하는 점들을 수정해가며 배운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부채가 많았을 때 나는 이 행동 방식을 결정했고 모든 부채를 갚는 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자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내가 사업 세계에서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다. 만약 그때도 이런 삶의 방식을 절실히 습득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융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사업 규모에 걸맞은 사옥이나 집을 산다면 무리했을 것이다. 나는 채무가 단 1원도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미 지불한 것들 뿐이다. 지금 망해도 누구 하나 내게 달려오거나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형편없는 신용접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내게 융자를 해주지 못해 안달이고 오히려 공지에 나온 이자율과 상관없이 은행은 상대로 더 높은 이자율을 흥정해서 받고 있다. 나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상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업적 융자에까지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고 싶진 않다. 은행은 분명 은행으로서의 순기능이 있고 그 덕분에 사업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익은 은행과 이자를 통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은행 이자를 쓸 생각하지 말고 그 가치를 평생 지킬 것을 권한다.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은행 이자를 쓸 생각하지 말고 그 가치를 평생 지킬 것을 권한다. 현대 경제사회는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한순간 변하는 금융구조 틀 안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평생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개인적 부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달 완벽하게 잔고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동 형태를 지닌 사람뿐이다. 단 한 번이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분납으로 뭔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카드를 지니면 안 된다. 카드사가 개발한 모든 포인트들은 당신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당신을 끌고 가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일단 거기에 걸려들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을 끌고 다닐 것이다. 신용카드는 당신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주어지는 것이다. 미래는 절대 현재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으나 수입이 조금 더 늘면 그때에 가서 나의 충고를 받아들일 작정이라면 정말 수입이 늘더라도 그런 결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수입의 규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가위로 신용카드를 자르고 직불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라.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 걸려있는 낚싯바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한다. 특별히 사업가들은 이 같은 문제인식이 없으면 결국 언젠가 다시 가족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제 잠시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오길 바란다. 저는 웬만해서는 바로 그달 쓴 신용카드 지불은 그날 하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진짜 지불을 더 많이 무엇인가 쓰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2020년에는 신용카드 없이 한번 살아보는 삶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핸드폰 혜택이나 이런 카드 혜택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 2020년에 꼭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꼭 해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고 싶은 부분은 쉴 수 있어야 진짜 사장이라는 챕터예요. 공항을 들락거리거나 병원에 진료카드를 작성할 때면
직업난에 내 직업을 쓰려다가 머뭇거릴 때가 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유통 체인 중에 하나가 된 회사를 소유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자본과 고액 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는 일은 없다. 상장된 회사의 일대 주주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저런 명함을 가지고 다녀도 막상 내 직업을 포기하려면 모호한 구석이 있다. 사업가, 기업가, 자본가 그 어떤 것도 직업이라기보다는 직업의 분류 같다. 특히 내 직업이라 칭하기엔 낯설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농부라고 말한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무언가를 심고 자라게 하는 일이 여전히 좋고 들판에 자라는 여러 들풀의 이름을 익숙하게 외우고 식용을 구별해내는데 재주가 많기 때문이다. 농부라 하면 다들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난다. 그러나 누군가 진지하게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생각사라고 말한다. 생각사는 변호사, 의사와 같이 법률 조언이나 병을 고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며 생계를 유지하듯이 생각을 전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사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의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씨앗이 정말 발현할 것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하느냐에 있다. 화분에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 죽는다.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생각은 점점 자라 실체가 되어 나를 감싸게 된다. 나는 이렇듯 간단한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전에 출간한 책에서 한 기자가 인터뷰 후에 매출과 자산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내 자산이 700억 원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다. 당시에 그만한 자산이 실제하지 않았던 나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수정해보려고 했지만 괜히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나 들었다. 이미 책이나 기사로 인쇄했던 마당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700억 원대 부자가 되면 되겠구먼. 나는 내 상상 리스트에 700억 원 이상의 부자가 되는 꿈을 넣었고 이젠 그 표현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 나는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나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 역시 상상과 생각을 통해 얻었다. 얻고자 하는 사업체나 자산의 종류 역시 먼저 상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룬다. 내겐 지금도 여전히 20여 개가 넘는 상상 리스트가 있다. 해마다 그 중에서 목표를 이룬 것은 삭제하고 빈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적어 넣는다. 그리고 수첩에 넣어두고 편한 시간에 들여다본다. 당장 그리고 정말 간절한 목표들은 이메일 암호로 만들어 하루에 서너 번씩 어쩔 수 없이 상상토록 유도한다. 어떤 상상은 불과 몇 달이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상상은 4년이 걸리기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떤 목표는 참외처럼 몇 달이면 있기도 하지만 사과나무처럼 몇 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방식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없이 알려줬지만 실제 따라하기 쉽지 않다. 그들은 생각사란 직업 이전에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생각사란 직업을 갖기 위해선 돈도 필요 없고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저 남모르는 편한 시간에 머릿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상상을 꾸준히 되뇌는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인가. 난 하루에 불과 몇 분만 투자함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현생의 내 나라를 내가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며 매주 복권을 사는 것보다 그 길이 훨씬 빠르고 현명하다. 어느 날 아내와 TV를 보다가 그날 저녁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90억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내와 내기를 했다. 버는 게 빠를까? 복권에 당첨되는 게 빠를까? 나는 당연히 버는 게 빠르다는 쪽에 걸었다.
직원 몇 명 데리고 있던 당시로서는 맹랑한 소리였다. 나는 즉시 내 상상 리스트에 현금 자산 190억 원이라는 목표를 넣었다. 3년여가 흐른 지금 내 사업의 평가 가치는 수천억 원을 넘어섰다. 아내는 진즉에 복권사는 일을 포기했고 나는 그 돈으로 상장사 지분을 인수해 나가고 있다.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이 생각사가 되는 거네요. 생각사만 되지 말고 그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적고 그것을 아침마다 읽고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라고 하네요.